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살해한 주범이 2년여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도주한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 골목을 걷는 두 여성의 손에 연두색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피싱 사기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총책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20대 대학생 납치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이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학생 사망 8일 만에 이 인물을 특정해 현재 추적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연쇄빙자 사기 이른바 스캠 단지의 대략적인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푸놈펜과 시아누크비를 포함해 총 50여 곳에 범죄 종사자만 약 20만 명,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25억 달러로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 숫자는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이르며 100%는 아니지만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포 통장을 만들면서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까지도 가담해야 되고 더 많은 아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 이것이 범죄다. 현지에서 구조된 범죄자가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여권 무효화와 출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방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4일 국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캄보디아 사태와 정부 후속 조치는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그대로 풀어줬을 당시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국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대사관 직원은 현지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제발로 찾아갔지만 그대로 풀려났던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권을 연장하러 온 강 씨에게 대사관 직원은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려준 뒤 이유를 묻는 강 씨가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이때 대사관 측과 한국 경찰 그리고 총책 강 씨 사이의 통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대사관 측과 통화한 경찰 수사관이 대사관 직원에게 수배 사실을 왜 알려줬는지 묻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센트럴 부분은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민원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당황한 수사관은 그러면 이제 강 씨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대사관 직원은 그건 장담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답합니다. 또 경찰 영사에게는 체포 권한이 없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를 권유하는 것밖에 없다며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는 건 모양새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자기 제발로 들어온 민원인을 대사관에서 경찰 형사가 전에 잡아가라? 이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대사관에서는 강 씨가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구멍을 뚫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강 씨는 대사관을 나선 뒤 자수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석 달쯤 뒤에야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는 당시 강 씨가 대사관을 방문한 사실과 대사관 측의 조치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는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대응뿐 아니라 당시 사건까지 대사관 부실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우리 국민 납치 감금 사태가 벌어진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대사관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물론 대사관 측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도 지적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김다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납치 감금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제대로 된 통계 자료도 만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커질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야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 관할지역의 사건 사고 유형별로 분석 안 해요? 대책 어떻게 했는지 분석 안 해요?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은 김현수 캄보디아 대사대리가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보고 시점과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렇게 답답한 국정감사는 처음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대사 공석 사태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의 미온적인 대처를 볼 때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오면 근무시간 끝났다. 신분증 가져와라. 정확한 위치가 알아야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개판게 치니까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형사가. 한국 대사관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 총책에게 적색 수배 사실만 알린 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 내용도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 경찰 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지 경찰을 불러서 체포하는 게 무리가 있다. 모양새가 안 좋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외통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곧장 프놈펜 외곽의 스캠 단지도 시찰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국회가 대사관을 상대로 여러 자료를 요구한 만큼 보고 결과에 따라 여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다시 찾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협상 진도가 마지막까지 와 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산업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장관이 다시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했는데요. 논의가 끝났습니까? 네, 두 사람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는데 협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시간으로 오후 1시 25분쯤 미 상무부 청사에서 미국 측 협상 대표격이죠. 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서 2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습니다. 예상보다 협상이 길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상무부 청사 앞에서 김용범 실장은 핵심 쟁점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에는 진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펙 기간 전에 상호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될 거라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에이펙 일정상 다음 주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하면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면서 에이펙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인 만큼 추가 협상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실장은 귀국한 지 사흘 만에, 김정관 장관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워싱턴 DC를 찾은 건데요. 오늘 오전 공항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났던 김용범 실장과 김 장관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꽤 마지막까지 와 있죠.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하다 보면 갑자기 또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했던 부분까지 또 갑자기 이렇게 서로 연계돼가지고 또 이렇게 후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맞게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그 쟁점들을 물론 화상으로도 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가지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협상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조율은 됐지만 미국 측에서 완강하게 나왔던 입장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시 방문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추가 주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과 만난 김용범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에 더 머무르지 않고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곧바로 오늘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실장이 언급한 남아있는 핵심 쟁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나왔습니까?
네, 김 실장은 남아있는 쟁점이 무엇인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에선 그러나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이 선불 현금 비율, 또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봉 실장은 앞서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3년 6개월 이상 장기 투자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협상 기준은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투자 가능한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달러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현재 한국과 미국 모두 각각의 분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협상해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력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구 부총리는 직접 투자와 대출, 보증을 혼합한 대미 투자 구성을 협상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안했던 통화 스와프 역시 이 필요 여부는 대미 투자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달러 원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오른 1,43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원화 약세가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불확실성도 사라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추가 입장을 전달하면서 미국 측과의 다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투자 금액이 너무 규모가 크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1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와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대표적 사례가 외국 정부들이 제시한 투자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도 작은 데다 투자의 투명성도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인 등 미국 정부 재량에 달린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로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 펀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번 도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감행됐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 관심이 여전한 상황이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진행된 국회 보고에서 경주 에이펙을 앞둔 시선 끌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북한의 이러한 시선 끌기에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하면서 또 유사한 짓을 하거든요. 과도한 반응이 북한의 추가 도발만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한 건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의도적 도발이라는 점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도 다음 주 방한을 앞둔 트럼프를 향한 김정은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포기를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후 백악관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만 언급했을 뿐 트럼프의 명시적인 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다시 공이 넘어간 모양새인데 불과 일주일 남은 에이펙을 계기로 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깜짝 회동 성사엔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은 조건 없는 만남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에 응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탄도미사일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긴 하지만 단거리를 선택해 수위는 조절한 만큼 여지는 남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위는 조절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도발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주목을 끌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연 국가안보실은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잇따른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가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 가격이 빠른 속도로 뛰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이 2건 남아 있습니다. 한참 매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매매가 되면서 이게 회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세도 나오고 월세도 나오고 공급은 될 없어요. 초대형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000세대 넘는 가구 가운데 나온 전세 물건이 2%도 되지 않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3만 1,000여 건에서 2만 4천여 건으로 22%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부족에다가 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놓기가 힘들어지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거주 의무 규제로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면서 임대용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조짐입니다. 지금 못 사면 전월세를 가야 되잖아요. 전월세가 지금 나오는 대로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세 구하기가 빡빡해지면서 월세 시장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과 매매를 포기한 수요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등장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제약이 커졌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화, 가속화 현상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추세 등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이 내년에 더 심각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갭 투자 수요를 막아 집값 과열이 당분간 진정되겠지만 당장 가중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값 상승세와 고환율로 채권 전문가 85%는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라고 언급하면서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이 11호 대책 발표 이후 집값 현황이 담긴 10월 셋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54% 오르며 2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장관급 협의체인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칩니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 감소 위기 속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한 에이펙 지역 내 협력 방안을 공개합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절임 배추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약 접수에 들어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가 오늘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배추 수령은 다음 달 14일부터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칩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한 공로로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 곽 대표를 비롯해 반도체 발전에 기여한 83명에게 정부 포상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와 글로벌 HBM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삼성전자 허성회 부사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7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무더기로 열립니다. 한 달 정도 남은 특검 수사의 최대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명이 차례로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이나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현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모두 수사 외압이라는 한 사안 속에 있기에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특검은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게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는 최상병 죽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각각 소속 부대장과 수색 현장 지휘관으로서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업무상 과시치사상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피의자를 많으면 5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이며 저인망식 수사를 이어온 최상병 특검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2년 넘게 끌다가 특검까지 출범하게 된 의혹 본류를 이루는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 성패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이후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습니다. 신문에도 특검부 3명이 출동하고 방대한 의견서도 제출해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건넨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등 청탁성 선물의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들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건희 씨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 물품들을 확보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청탁성 선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였습니다.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22년 통일교로부터 물건을 받아 바로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고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물건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 씨 측은 해당 물건을 특검에 이미 제출했는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제품의 일련 번호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씨 재판에는 샤넬 전 직원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 측근인 유경욱 전 행정관을 응대했던 증인은 유 전 행정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상대 목소리가 김건희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포함해 김 씨가 이를 수수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 측은 김 씨가 해당 물건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출 과정의 위법이나 중간 회유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전 씨가 해당 물건들을 언제 돌려받아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고 또 실사용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바꾸려 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도 검토 중인데 국민의힘은 나치도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판사가 신이냐며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 소원제를 포함해
당의 사법개혁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여권 법사위 의원들도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논의 중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특히 대법관들이 지난 5월 번갯불 파기환송심 때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을 했다면 그거는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법 침탈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나치도 법관수를 늘려 사법부를 장악했다면서 선출된 권력이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독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권력도 나치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 마지막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대한민국 사법해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발 아래 굴리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어라. 그리고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써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인데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로봇 청소기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 점검을 위해 확보한 로봇 청소기가 달랑 석 대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아서 척척 바닥을 쓸고 닦는 로봇 청소기는 편리함 때문에 갈수록 인기가 커지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킹으로 고객 행동과 목소리가 유출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업체에 넘긴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국내외 주요 브랜드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법 위반이 있는지 살핀다는 취지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떨까? 분석실이라 적힌 조그만 팻말이 놓인 사무실 책상에 로봇 청소기 2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봤더니 300만 원가량 들여 두 중국 브랜드 제품 석 대를 구매한 게 전부입니다. 실제 분석을 위해 쓴 예산은 없고 투입된 인력도 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개보인은 전문 분석 장비가 없어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품 확보를 못한 점에 대해선 5개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품의 경우 업체 협조로 테스트 현장을 방문해 조사 중이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각각 구입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조사 업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구석구석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 개인정보위의 목표지만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없이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개인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도권 지청 소속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독거실을 배정받게 해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15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방탄소년단 정국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젯밤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화재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꺼낸 전기 장판이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창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나읍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바로 위층에 살던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주문인데 입구도 막아놓고 지금 못 올라가게 해서 뭐가 뻥뻥 터지고 지금 꺼지고 있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났다는 집주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나 1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 화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객실 안이 까맣게 그을려 폐허처럼 변했고 가구는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놀란 투숙객 8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고가차도 사다리 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철거민에게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내걸려 있습니다. 60대 남성 A씨로 방배 5구역 재개발 보상에 불만을 품고 고공농성을 벌이다 8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보증금이랑 이사 비용 그거를 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락 체크 이런 거 다 하셨나 봐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한때 경찰이 부근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경주 나들목 근처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객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불로 다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언제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됐다는 관측 속에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감독 아래 육해공 전략 핵 자산을 공개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정상회담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며 회담의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에서 아군 결집에 나섰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비슷한 시각 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도 가상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의 감독 아래 전략 핵 훈련을 진행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나토가 연례 핵 억지 훈련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Сегодня у нас плановая, хочу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планова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управлению ядерными силами, как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전 미러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무력 시위를 벌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정상회담이 보류됐다는 보도를 일축하면서 준비는 계속되고 있고 큰 장애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철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전선의 동결을 전제로 한 휴전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 나서며 아군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웨덴을 찾아 최대 150대의 최신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І тепер наші команди повинні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наступний рік став часом початку більш предметної реалізації наших домовленостей, початком використання гріпенів.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24일에는 이곳 런던에서 의지의 연합회의에 참석해 추가 지원 확보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인조 절도단이 침입해 1,400억 원어치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나 폐관했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사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틀간의 임시 폐관과 정기 휴무일을 거쳐 다시 개관한 박물관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관광객이 길게 줄을 서서 관람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도난당한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전시했던 아폴론 갤러리는 계속 봉쇄된 상태입니다. 영국 성공회 명목상 수장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틀 일정으로 바티칸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22일 오후 커밀러 왕비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찰스 3세는 현지 시간 23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기도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신과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요.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담당 기관들은 경주 시내 곳곳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직원들이 지상 기기함을 열어 내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벌써 몇 주째 하루 수십 곳씩 점검하지만 작은 이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주요 행사장과 정상 숙소는 전력 계통이 4중으로 보강됐지만 만에 하나 정전이 나면 행사에 큰 차질이 생기는 만큼 막바지까지 정밀 점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장 및 정상 숙소에 공급되고 있는 전력 설비의 설비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서 거기 절하상 진단이라든지 PD 진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설비 점검을 한 후에 보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에이펙 기간 24시간 상황실에 6천여 명을 투입해 실시간 전력 공급 상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작업자들이 35m 높이 안테나 철탑으로 올라갑니다. 에이펙에 대비해 새로 설치한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전파 혼선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단이 모인 경주에 잠깐이라도 통신장애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기지국마다 장비 수백 개씩을 새로 설치했고 이동 기지국과 발전차, 비상 케이블까지 갖춰 통신 장애를 막을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장비 증설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한 개의 장비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다른 장비들이 백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국소의 장비 시설을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제없이 열리려면 무엇보다 기반 시설이 중요한 만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도 끊김없는 경주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라의 찬란한 유산이 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꾸며진 경주의 밤이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의 천문학자가 별을 관측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 올라가고 곧이어 유성우와 혜성이 나타납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순히 조명을 비추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첨성대 전체를 스크린처럼 활용해 신라의 별자리와 문화를 생생하게 살렸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보문단지엔
높이 15m 대형 알 모양이 우뚝 섰습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 알에서 태어난 혁거새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입니다. 신라의 상징들이 영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고문단지의 밤을 채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컨벤션 센터로 지어진 육부촌도 신라 건국의 서사로 경주의 밤을 밝힙니다. 신라시대의 왕, 왕비, 왕족 등의 대형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 오늘 24일부터는 이 일대에서도 1500년 신라의 유산을 빛과 영상으로 만나는 체험형 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 전통과 첨단이 만난 이번 시도가 경주를 미래형 문화도시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북극 항로는 기존 우리나라와 유럽을 잇는 무역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거점 항만 지정을 추진하는 경북 포항시가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북극 서클 총회에 참여해 교류 협력 발판을 다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극권 중심국인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 이곳에서 북극 관련 세계 최대 포럼인 북극 서클 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총회의 이슈는 기후변화와 북극 항로였습니다.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지정을 추진하는 경북 포항시도 아이슬란드를 찾았습니다. 북극 서클 총회에서 거점 항만 지정을 둘러싼 핵심 현안을 확인하고 아이슬란드 총리와 경제협의체 주요 인사 등을 연이어 만나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The Arctic is a very big region, but it has very few people. So to make business possible in the Arctic, we really need strong partnership. The reach out from South Korea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is opens up very good possibility. 포항이 배터리 분야에 강점을 가진 만큼 전기 어선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투자와 실행 방법까지 점검했습니다. We have very high hope that there will be good cooperation between us in Grænop in Iceland and Pohang City in regards to batteries and everything in regards to energy transition in the small vessels. 10차례 가까운 면담과 회담 끝에 북극 항로에 놓인 도시들의 협의체 구성과 북극 총회 포항 유치에 물꼬를 텄습니다. 또 비즈니스 세션을 주최해 포항을 알리며 북극 경제권에서의 역할을 소개했습니다. 전기 어선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이치를 선점했다는 것과 또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포항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을 확실히 이 북극 지역에 지구온난화 영향의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주목받는 북극. 북극 경제권에서 지역을 알리고 교류 협력의 발판을 다진 포항시가 국내에서도 북극 항로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을 극장에서 상영하는 BTS 무비 윅스 이벤트에 전 세계에서 관람객 94만 명이 함께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약 한 달에 걸쳐 한국과 미국, 멕시코, 영국 등 전 세계 83개 국가의 2,700여 개 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모든 회차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어롱 상영회로 진행돼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영상을 즐겼습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추위가 풀리고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오전 중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겠지만 경기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12.4도, 광주는 13.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이 되면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초반에는 강한 한기가 내려와서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